예,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이제 3회차 1강입니다. 오늘은 무지 간단간단하게 할 겁니다. 1강은 이순신은 누구인가? 아마 기본 정보만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순신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다 이제 그 유튜브 주소 또는 인터넷 주소로 다 가르쳐 드리니까 거기서 더 많은 자료들은 우리가 나중에 정보를 취합할 때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순신이 누구인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얼굴 밑에 있는 요 그림은 녹둔도 전투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예, 지금 현재 강의 일정은 순서대로라면 오늘이 3회차. 그래서 이순신과 임진왜란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간단한 소개. 그리고 설 연휴 지난 후에 한번 그 16일, 23일 이론 강의가 있고 3월 1일은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예, 그래서 단행본 저술에서 다이 지금 현장 답사가 바로 그 단행본 저술의 지역 소재니까요. 이때는 이제 어, 3월 1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서먹서먹한 게 아니라 이제 이날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좀 더 친밀 있게 왜냐하면 이제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는 기본적으로 강사 파견과 전통놀이 전승 활동을 겸해서 현장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서로 짝을 이루어서 두 분이 짝을 이루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익히는 게 무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정은 이렇게 된다는 거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이순신의 이제 가계입니다. 뭐 고대 사회나 중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연이겠죠, 당연히. 혈연이 조금 더 지나면 지연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연 더하면 이제 학연, 그러니까 순서입니다. 예, 권력 관계 순서,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이제 네 단계는 관연입니다. 관직을 누가 했느냐.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율곡이 이조 판서를 지냈다. 그러면 그 이조 판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조 참이라든지 이조 참판이라든지 이조 낭중이라든지 그 밑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연결고리로 맺어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 조선시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단 가계부터 정리를 하면 예, 아버지 계통 부계는 이 덕수이 씨 중에 이 이순신 가계는 무반 가계입니다. 무반. 철저하게 무반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개국에 참여를 하면서 문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문반으로 전환하면서 주로 했던 일이 어떤 거냐면 외교 관련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에 능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야지 이순신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은 할아버지부터 수없이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거라든지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나게 이렇게 축소된 게 아니라 좀 넓게 보는 그런 관점들이 이 혈연에서 오지 않았는가. 또 하나는 모계입니다. 이 모계는 물론 척에도 있지만 모계나 척에는 우리 조선 사회에서 이렇게 대규모 회사를 가지고 있는 중소 이상, 그러니까 대지주 겸 대기업 정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적 뿌리가 깊은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수탈을 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탈을 했으면 나쁜 놈으로 그냥 평생 욕먹는 거고 그 경제적 기반으로 주변 사람들과 경제적 공동체를 했다면 존경의 대상일 것 같은데 의외로 이순신 장군의 가문은 경제적 기반을 공동체적으로 경영을 하셔서 주변 사람들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막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처계와 모계의 경제적 기반 속에 있던 분들이에요. 아마 이순신 장군의 성공 요인 중에 이게 무지 클 겁니다. 특히 이 척에는 무남 동료였어요. 그냥 무남 동료였으니까 외할아버지의 재산들이 다 또는 장인들의 재산들이 전부 다 이순신 집으로 오겠죠. 하여튼 이순신 장군은 그런 면에서 이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모계 초계변씨 그리고 형제는 네 명 있었습니다. 희신, 요신, 순신, 우신. 그래서 희, 요, 순, 우는 중국에 다
제왕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군이라고 부르는 뭐 그 성군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역사적인 문제고 동아시아에서는 사망오제 그리고 또는 유학에서는 요순우탕하면 그 자체가 정통성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희신은 복희의 태평성대와 같은 제왕의 신하가 되라. 그래서 희신이고요. 요신은 당나라를 세운 당요, 요임금의 신하가 되어서 요신. 만약에 이름이 희, 요, 순, 우 하면 이건 반역으로 죽는 거죠, 모가지가. 근데 여기에 뒤다 신자를 붙인 거죠. 이러한 제왕의 예, 훌륭한 신하가 되라.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우나라를 세운 우신, 그러니까 우순이죠, 우순. 우순의 신하. 그리고 이제 동생은 하나라를 세운 하우. 그래서 우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척에는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양 방식, 상주 방식이 온양 방식이거든요. 이주를 하면서 이제 상주에서 이쪽으로 분계를 하면서 온양 방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온양에 어마어마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대지주입니다. 그래서 온양 방씨 그리고 아버지는 보성군수. 이게 재밌는데요.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 보성군수였는데 보성 벌교하면 이 집인이 뭘 했냐면 해산물 무역 독점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순신 장군 막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 척에 보성군수 방진의 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수행할 때 그 군수물자들이 전부 이 보성군수 방진의 그 경제적 틀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가렴주구나 이런 거 탐관오리를 할 수 없는 아주 탄탄한 도덕적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것도 이순신 장군한테는 엄청난 행운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난하고 힘들면 돌아다니면서 제대로 저기 일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다음에 이제 후처가 있었습니다. 후처. 이 후처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첩이 있었습니다. 첩. 네. 그래서 후처, 첩. 그래서 상주 방시 본처로부터는 삼남 일녀를 얻었고 해주 오씨로부터는 이훈, 이신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서녀 둘. 그래서 자녀는 남자 다섯, 여자 3명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지만 장자인 이회는 임실 형관까지 지냈습니다. 가문이 이어졌거든요. 인실이 아니라 임실 형관까지 지냈고요. 둘째 아들 이울은 충운부 도사도 지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그 노량해질에서 쓰러져 가지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사실 그것은 후대에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근데 비슷한 논조는 승정원 일기에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바로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차자 이율 또는 이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 이예가 전해준 거예요. 이게 승정원 일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순신이 가장 사랑했고 이순신 장군과 성적이 가장 닮았다고 하는 이면은 왜군들이 이제 정유재란 때 아산으로 쳐들어가서 이순신의 가문을 쑥대밭을 만들려고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때 가문을 지키다가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노량에서 그 아들을 막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이면입니다. 이면.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이제 서장자로서 이훈과 근데 이 서장자는요 이거란한테 또 전사를 해요. 나라를 지키다가 그리고 그 서차자 그러니까 다섯째죠. 걔는 또이 만주족이 쳐들어왔던 정묘호란때 싸우다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세 아들이 다 전사를 합니다. 임진왜란 때 전사하고 그다음에 이거란 때 전사하고 정묘호란 때 전사. 그래서 충효의 가문으로 있는데 왜 이순신 장군이 왜 못 떴느냐? 서인이었어요. 서인에서 이제 분간 동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권력은 이제 이 죄송합니다. 서인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자꾸만 동인.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서인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조대왕 때 이제 이순신이 이제 역사적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아무튼 세 아들이 이렇게 전사함으로써 조선시대 충효를 강조하는 시대에 이순신 가문은 가장
적절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정조대왕에 있어서는 이순신 가문만큼 조선에 충성한 가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 때 이순신이 극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가계는 설명이 됐고요. 이순신의 생애 5단계는 크게 서울 생활, 이 서울 생활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그 답사하는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산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52이니까 7살에서 8살 되겠죠. 그때 이제 아산으로 건너가서 1576년까지 사는데 그 사이 21살 때 그 이웃에 사는 이 방진이 딱 보고 반한 겁니다. 이순신을. 그래서 사위로 삼겠다. 그래서 사위로 삼아서 너는 이제 문과 때려쳐라. 너는 문과로는 안 된다. 무과로 전환하라. 그래서 무과로 전환한 후에 이듬해 이제 딱 무과에 시험했죠. 근데 칼솜씨도 별로 없고 말도 잘못해서 뚝 떨어진 거죠. 훈련은 별시에서. 그 유명한 이제 그 버드나무 딱 꺾어서 탁 묶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이제 전설이 이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무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뛰어나냐? 이 문과를 공부하신 데다가 그 집안 대대로 무과를 하다 보니까 병법서에 좀 능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단기전으로 이렇게 싸우는 전투에는 매일 패하지만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고 이런 전투. 근데 그게 육지에서는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방의 여진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전투를 할 때 무슨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다 기동 타격대처럼 급속히 오기 때문에 사려가 깊은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그러한 그 기병들과 기병이라는 게 말탈 기자가 아니고 우리가 기이할 기자라고 합니다. 정병과 기병이 있는데 정병은 정규전을 할 때 그 정병이거든요. 막 3만 5만 명이 와서 전략을 짜고 뭐 전군, 후군, 뭐 보급 이런 거 그게 정군이고 기병은 뭐냐면 어디서 번쩍번쩍 나타나는 거. 마찬 게릴라 부대 이걸 기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호기심할 때 기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병 전투를 막을 때는 이순신 장군이 좀 잘 안 맞았다고 봅니다. 근데 해군은 다르거든요. 해전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해전에 무지 최적화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무튼 28살 때 7년을 수련해가지고 72년에 이제 무과시험에 낙방한 후에 사수 끝에 76년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갑을 병할 때 병과 9등 9등이면 28명 중에 몇 등이냐? 그때 당시로서는 3명, 9명에서 12명에다 9니까 21등. 28명 중에 21등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그 28명이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원급제부터. 근데 장원급제나 이런 사람들은요. 탐관오리나 다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28명 중에 우리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 또는 해군 제도까지 오른 그러니까 최고직에 오른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늦깎이로서. 그래서 우리 인생 아들 12살의 천재라고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천재가 나중에 20살 돼서 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속썩인 우리 막내 아들이 32살에 가장 효성이 깊은 천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평범에서 비범으로 가는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직 생활도 엄청나게 안 좋습니다. 막 낙방, 강등, 백의종을 2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훈련원 봉사, 발포, 수건만 할 때 친구들은 벌써 별 달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직도 대위예요, 대위. 군대 계급을 보면 대위에 소령, 중령, 대령이 있거든요. 중령까지 가요. 그래서 다시 중위로 또 떨어집니다. 상상회로 강등 이걸 거쳐서 정읍 현감이 되는 순간 이제 이순 장군의 앞길에 이제 꽃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발탁됩니다. 바로 옆집에 살았던 유성룡, 서해 유성룡에 의해서 전라 좌수사로 내려가면서 조선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자, 그래서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임진왜란 때 경상, 전라, 충청 3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1597년에 백의종군이 되고 1598년에 마지막 노량 해전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의종군 길도
담당하니까 이따가 이제 나눌 때, 주제 나눌 때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순신의 생애로 돌아보자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쭉 그냥 순서대로 출생, 과거, 그다음에 벼슬길에 나가는 길, 그다음에 초임, 그다음에 전라 좌수, 해전, 백의종군, 명량해전,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전사,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충무공이 되고 현충사가 설립되고 충무공 전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충무공 전서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을 알게 되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너무나 소량으로 찍었고 국가나 현충사 같은 사당에만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보기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이 보려면 이걸 영인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신문관, 최남선이 세운 신문관에서 영인본을 발행하면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죠? 그래서 무지 중요합니다. 대중적으로 이제 이순신, 그래서 신문관에서 이순신 충무공 전서가 발간이 되면서 이 충무공에 대한 유인 전기전이 엄청나게 뿌려집니다. 항일 독립에 그래서 깃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순신의 생애를 간단하게 보고요. 이순신 장군의 형상화는 4개라고 지난번 강의에서 그래서 제가 재강조하는 겁니다. 평범에서 비범으로, 비법이 아니고 평범에서 비범으로. 이게 저기 창해에서 책을 낼 때 그 유명한 카피가 제 카피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술을 엄청나게 얻어먹었습니다. 평범에서 비범으로. 카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23전 불패신화, 충무공 이순신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 카피인데요. 이순신 장군은 완성형이 아닌 성장형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같이 범죄들이 이걸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인전 보면 저는 위인 될 가능성이 거의 없건 제로거든요. 왜냐하면 위인은 태어날 때 막 번개가 팡 치고 막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4살 때 막 명심보감부터 막 다 뛰고 그런 천재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위인전을 읽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위인전으로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좌절을 얻는다. 우리나라 위인전은 안 돼. 그냥 평범한 아이처럼 자라야 돼. 그러면서 점점 배우고 뉘우치고 성장하는 인간.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은 정조임금 때까지는 계몽영웅이었어요. 띄웠어. 그런데 실제 이순신 장군은 민중영웅이에요. 이 삼남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사당을 세우고 선비들이 자발적으로 사당을 세우고 그 충효를 기렸단 말이에요. 이 민중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민중영웅이 근대에 이르러서 완전한 우리 민족의 영웅. 그래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조선시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위인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이순신이라든지 유관순이라든지 뭐 백범 김구 같은 사람은 꺾을 수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민족 영웅으로 드디어 근대에 이렇게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왜 매력이 있느냐? 정말 다채로운 서사가 있습니다. 권율 장군과 비교할 때 권율은 의외로 없어요. 권율의 사위인 이항복은 엄청나게 많은 설화들이 있어요. 근데 왜 권율 없을까? 권율은요. 금수저를 넘어서 금강저입니다. 그 집안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영의정, 전라도 관찰사를 지내신 분이에요. 요즘 말하면 전라남도 전북도지사,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광주광역시장까지 다 겸한. 그러니까 금수저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영의정이에요. 영의정.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42살까지 정말 돈에 구애 없이 산 사람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요. 따님 하나뿐이었어요. 따님 하나. 근데 아들로 승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따님으로부터 모든 재산이 들어가서 그 재산이 결국에는 이항복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나중에 우당 위희형의 독립운동에 또 자금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권율과 이순신을 비교할 때 그 권율은 그렇게 금수저였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하지 그게 질투심이 없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런 면에서 또 좋은 상관을 만난 거죠. 만약에 그 원균이 만약에 전체 병마 절도사였다. 그러면 그 질투심으로 이순신 벌써 2번 죽였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권율에 의해서 백의종군을 하면서도 대우를 받고 그리고 권율은 백의종군하는 이순신을 원래 밀지를 내리죠. 다시 복귀시킬 테니까 가서 수군을 재건할 준비를 하라. 그게 백의종군로예요.
백의종로는 막 파리에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기다 철조망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수군을 재건하기 위한 길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산청까지 와서 왜군이 있는 산청 바로 앞까지 와서 전체 민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고금도로 가는 거거든요. 완도. 그래서 거기서 수군을 재건했고 그 유명한 명량 대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제 성공 요인 뭐 간단합니다. 저는 그 성공 요인의 첫 번째로 경제력을 꼽습니다. 예, 어머니 초계변 씨의 그 경제력과 부인 상주방 씨의 경제력으로 예, 가족을 건사서 외지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면서 아주 충실하게 그래서 바른 말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말 확 뒤집어 놓고 잘르라면 잘라 새끼야. 나는 집에 가서 먹을 게 있다. 이 정도의 배짱도 있는 것은 이런 경제력. 우리 수많은 남자들이 회사에서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머리를 꼬이냐면 그분의 인품이 아니라 그분의 인사 고과거든요. 인품이 아니라 인사 때문에 이제 확 하는 거는. 예, 그런 면에서 이순 장군은 경제력이 성공 요인 중에 하나다. 물론 그것만 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 낙하산 3세들이 얼마나 무능한 3세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분은 그냥 하기만 하면 맨날 저기 지금 신세계에는 거기는 맨날 저기 안 돼가지고 지금 파탄 지경인데 자 그리고 가풍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고려시대 때 무반이었던 이 가풍과 조선시대 때 문반이었던 가풍. 사대조 할아버지 이변은 그 우리 세종대왕 때 중국어에 능통을 해서 세종대왕이 특별히 칭찬한 것이 왕조실록에 나올 정도로 이순신 장군 집안을 만든 건데 이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덕수이 씨 세가묘가 저쪽에 있습니다. 낙성대 뒤에. 그래서 그 부분이 따로 아마 독립해서 주제를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좌절과 실패의 경험. 이것도 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늦깎이로 출세한 것도 그렇고 몇 번 강등한 거, 고난 이런 것들이 이순 장군을 튼튼하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우리 장군의 자질인 것 같아요. 물론 이순 장군은 지장인 성격이 무지 강합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 보면 그 부산포를 진격하는 거 보면 되게 맹장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루 갖춘 그런 면에서 우리 조선의 운명은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다행히 그렇지 않았으면 고향이 충청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라도 그 화순 옆에 동복이 저희 본관인데 만일 이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오갱키 데스크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이하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장군의 성공 요인들이 네 가지로 제가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순장 이제 여기 혈연지연 학연 관여는 아까 앞쪽에서 얘기한 겁니다. 조선시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봐야만 된다. 그래서 특히 이순신 장군은 요 관연이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신들은 그게 없는데 무신들은 내가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단지 데려가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수군 절도살이 있고 삼도수군 통제할 수 있을 때 서울에 훈련원에 있었던 훈련원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 다 데려가요. 군기시에서 있던 사람 다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훈련원과 군기시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기시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 군관들을 전부 차출해 갑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마카에 보면 군기시 직책을 가진 사람이 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거든요. 저쪽 수군 삼도수군 통제사 쪽에도 군기시가 있구나.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파견하는 겁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순신 장군은 관연을 무지 잘 활용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밑에들 막 승진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배우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마 마지막인데 이순신 장군의 역사적 부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하루쯤에 뜬 게 아니라요. 이 1601년도 여수 충민사도 거기 사람들이 사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겁니다. 최초에. 예. 지역 주민들이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 제1,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제1호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4년도 왜 늦어졌냐? 해먹을 놈들이 너무 많아서 공신을 해먹을 놈이 너무 많아서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1604년도에 1등 선무공신. 그래서 세 사람 권율, 그다음에 원균, 이순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원균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원균이 1등 공신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은 정치적 공작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서인이 2명이야만 그때 당시 서인이 전쟁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이 그 원균이 가짜 장계를 되게 많이 올렸어요. 이순신 장군은 안 올리거든. 근데 얘는 하면 뭐 30급을 목을 뱉다, 뭐 300급을 목을 뱉다. 누가 확인해요? 그래서 선조 임금은 정말 원균이 엄청나게 공을 세운 것처럼 알아요. 예? 뭐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07년에 돼서 100년이 넘은 후에 현충사라는 사당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국가 공식 사당. 충원부에 의해서. 그리고 1788년 정조대왕에 의해서 이순신의 모든 문집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발해골 쓴 유독공이 책임자가 돼서 이충목원 전서가 만들어지고 1793년도에 영의정으로 추중되면 이때 이제 이순신 가문을 불러다가 충효의 상징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위대한 영웅으로서 이순신이 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순신 전반적인 이순신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걸로 마무리가 되고요. 10분,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쉬고 8시 5분에 제 8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